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 정리 내용임을 밝힙니다. 24년도는 1월달이 시작하면서부터 코스피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는 달러와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향도가 높다는 의미로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코스피가 떨어지는 경향이 80% 정도 확률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코스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역인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비싸진다는 의미는 한국 돈이 싸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냥 때려 맞는 것과 어느 정도 확률 높은 이유를 아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데이터도 살펴보면 위의 그래프는 달러의 3년간 가격으로 꾸준하게 평균적인 1130원에서 50원 라인을 크게 돌파하고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로 코스피의 경우는 거의 이와 유사하게 정비례하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80% 확률로 달러와 코스피는 역외관계를 형성된다 라고 통계적으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별로 하락의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달러가 좀 오른 시기에 코스피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한 달 정도 뒤인 2월 15일이면 기업들의 4분기, 23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달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 ETF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와 아리랑 고배당 포트폴리오에는 금융사 8곳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 8곳의 영업이익의 총 합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지난 5년간의 금융사 8곳의 영업이익 합계를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28년도에는 금융사 8곳의 영업이익 총 합계가 18조 6천억 수준이었으며 19년도에는 19조 5천억, 그리고 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아서 19조 3천억 수준으로 아주 소폭 감소한 모습이었으며, 21년도에는 26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발표하고 22년도에는 27조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1분기에서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23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22년도 실적의 75% 수준은 20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3조 정도, 약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3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제대로 나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다 더해봤을 때는 약간 더 상승한 수준의 영업이익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5년간 금융사 8곳의 배당금의 합계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8곳을 다 더해본 그래프이며, 2018년도에는 7,650원이 지급되던 것이 19년도에는 8,600원,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사 8곳의 배당금 합계가 7,000원, 그리고 21년도에는 11,40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2,500원으로 역시나 굉장히 영업이익의 상승률과 비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특이사항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산업 5개 신한지주와 우리 기업 KB와 하나금융지주 모두 5년간의 주가 흐름이 오히려 역성장을 하거나 횡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영업이익과 배당금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중인 기업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악재가 선반영이 되어 있거나 강달러 현상으로 외국인이 급격히 이유와 상관없이, 실적과 배당금에 상관없이 그냥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 외국인들이 굉장한 규모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강달러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통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일 뿐 미래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부분은 역사의 반복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한 여러 관련 책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측면도 강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지금도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상태에서 더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러가 현 시점에서 더 오를지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최근에는 특히 배당 ETF 위주로 해서 5% 이상 배당금을 받으면서 달러의 하락과 외국인의 추후 유입을 기다려보겠다는 전략을 굉장히 1년, 2년 사이에는 많이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 같은 전략인데 배당금만으로만 5%를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뭐 이제 확률적으로 기대해 보겠다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즉 달러가 언젠가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에서 5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 강달러 현상에서 전환이 돼서 약달러 평균적인 지난 뭐 10년간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렇게 달러가 1,300원 이상으로 솟구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10년, 20년의 케이스가 달러의 가격은 1,130원에서 50원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러의 가격이 돌아가는 시기가 저는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존의 아리랑 고배당 ETF와 그리고 이후에 출시된 이에 상위 호환을 노리고 출시된 것 같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커다란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개의 ETF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8개 금융회사의 지분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양측 모두 금융주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양측 ETF가 투자 중인 비중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점이 발생하는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와 KB, 기업은행, 신한지주와 의리금융짐주 가장 대표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5개 금융기업의 15% 정도 비중씩을 할당하여 5개 금융기업에 대해서 무려 75%를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은행 고배당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5개 금융기업 외에 BNK 금융지주와 JB 그리고 DGB 금융지주까지의 지분을 모두 합치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는 정말로 은행 고배당 플러스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투자가 되는 8개 기업에 아리랑 고배당주 역시 투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24년도 1월달 기준으로의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가 5.3%, 그리고 기업은행이 5.2%, 우리금융지주까지가 5.1%로 해서 좀 높은 비중이 투자되고 있으며 KB금융지주가 4.6%, 그리고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3.9%로 해서 타이거은행 고배당에서는 이제 75% 비중을 투자했던 5개의 금융기관이 아리랑 고배당의 경우에는 불과 2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만을 선택하여 투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금융기업들에 대한 모든 지분을 합쳐봐도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37%가 할당이 되어 있으며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에는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이 비중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비중상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인지가 되실 것 같은데 이후에 투자 선택 시에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5개 금융사가 75%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즉 5개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정도가 엄청나게 날카롭게 투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며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의 특성상 주가 성장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한 5년 정도 관점에서도 역성장한 케이스가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금리 변동에 따른 타격도 당연히 금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비중도가 90%를 차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에서 75%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5개 금융사의 5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5년간 주가가 역성장한 케이스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4년간 주가가 역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5년간의 주가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KB금융의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횡보하고 있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거의 5년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 상품 자체가 기존의 약간 아리랑 고배당 ETF의 단점들을 호환하면서 출시되면서 그런 성격으로 비춰지면서 배당률이 조금 더 높고 배당 주기가 월배당인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특성 부분들은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투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 5년에는 어떤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는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아리랑 고비당 ETF의 경우에는 실제로 10년 이상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인 시점이지만 약 30%에서 4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60% 이상들이 배당금도 준수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도 견인하는 역할의 선택을 연간 2회 리밸런싱 때마다 굉장히 양호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더 높은 배당률과 배당금 지급 주기만으로 투자 선택을 하기보다는 양측 ETF의 성향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도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 같은 강력한 경쟁 대상들이 등장한 것 때문인지 분기 배당금 정책을 지급할 것으로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투자 상품들은 더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발전들은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